자, 지금부터 에너지 관리 기사 실기 동영상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책자가 너무 두꺼워서 이걸 일일이 다 강의하려면 수백 강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책자 제1편에 제9장 온실가스 감축 또 에너지 전열 현재 2017년도 책으로는 페이지가 277페이지입니다. 물론 나중에 책이 또 개정이 되면은 페이지는 조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현재 이 9장이란 건 크게 변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1편의 제9장 온실가스 감축 또 에너지 또 전열 현재 페이지로는 277페이지 2017년도 책자 여기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책자를 다 펼쳤지요? 문제 1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철의 제강로 중에서 전로의 종류를 4가지만 쓰라. 강철, 강하다는 뜻입니다. 철에는 주철, 강철. 강철은 글자 그대로 인성이 강해서 질기고 고압에 잘 견디고 고온에 잘 견딘다. 그런 철을 강철이라 해서 보통 보일러나 압력용기나 탱크 제작에는 이런 강철로 많이 제작을 합니다. 고온 고압에 잘 견디기 때문에. 근데 제강로라 그랬습니다. 강철을 만드는 로가 이 화로로 짭니다. 그래서 금속을 녹여서 강철을 만드는데 그 중에 하나가 평로, 전기로, 반사로, 도가니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 1번 문제는 전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전로. 전로라는 것은 뭐냐? 이 로가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그 옮길 전자입니다. 뭐 전달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걸 우리가 전로라고 한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으니까 대개 우리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말 뜻을 용어를 잘 이해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강철을 만드는 로 중에서 로가 움직이면서 강철을 만드는 로를 4가지만 쓰라 또는 3가지만 쓰라. 그럼 4가지를 쓰라 그러는데 3가지밖에 기술을 못했다. 뭐 부분 점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2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간식 보일러에서 강제순환식 보일러. 순환이란 건 우리 몸에도 혈액순환이 있습니다만 즉 물이 이렇게 순환을 해서 증기가 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물이란 건 온도가 올라가면 물이 밀도가 가벼워집니다. 밀도. 그럼 물 1리터당 몇 킬로그램이 되는가? 이런 밀도가 온도가 올라오면 가벼워집니다. 가벼워지면 저절로 부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멍탄 난로나 또는 구멍탄 온수탱크라든가 여기에 물이 뜨거워지면 저절로 팽창을 해서 위로 타고 올라갑니다. 이런 거는 자연순환입니다. 자연순환. 근데 건물이 넓고 방 구조가 크고 가는 배관이 너무 길면은 이 자연순환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동네 야산을 올라가면 쉽게 올라가지만 높은 산을 우리가 올라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중간쯤 가다가 한번 쉬었다가 또 올라가고 또 중간쯤 가서 누가 뒤에서 밀어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뭐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뭔가 동력, 기계의 힘을 빌려서 순환을 시키는 걸 강제순환이라고 합니다. 물은 뒤어지만 부력이 가벼워지고 밀도가 가벼워서 저절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래서 순환이 된대. 이건 자연순환인데 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일러에는 우리가 라먼트 노즐이라든가 순환 펌프를 달아가지고 물을 강제로 순환시키는 걸 강제순환이라고.
그렇게 해서 보일러를 제작한 것을 종류를 2가지만 쓰라 해서 베럭스 보일러. 물론 답은 다 달려 있으니까 지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가지만 다만 용어가 외래어이기 때문에 몇 번 반복을 해서 보셔야 우리가 TV나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이나 핸드폰이나 자주 쓰는 거니까 외래어지더라도 우리가 혼동스럽지가 않고 자연스럽지만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보일러 종류가 외래어가 나오니까 조금 문제가 있지만은 반복해 보시다 보면 언젠간 익숙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3번 문제는 열 교환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증기를 넣어서 온수를 만든다든가 또 100도가 넘어가는 중온수를 가지고 차가운 물을 온수를 만든다든가 이걸 우리가 열 교환이랍니다. 열 교환. 한 물체는 뜨겁고 한 물체는 차갑고 서로 교환이 되면서 온수를 만드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열 교환기랍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보일러실에는 관형, 파이프로 만든 관형이 많고 그 다음에 지역난방 이런 곳에는 판형, 즉 플레이트형 열교환기가 많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많습니다. 또 스파이럴형 열교환기도 있고 그건 또 나중에 또 설명하기로 하고 이 열교환기가 전열이 잘 되면 열전달이 잘 되면 규모가 적어도 되거든요. 면적을 축소할 수가 있습니다. 면적을 축소하면 설치하기도 용이하고 가격도 싸고 여러 가지 좋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려면 전열 면적을 최소 적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어떠한 값을 변화시켰을 때 이것이 과연 허락이 되겠는가 막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읽어보면 쉽게 즉 고온과 증기나 온수하고 또는 내가 물을 데워야 할 난방수라든가 급타이라든가 이거와 온도차를 크게 하면 열전달이 빨라지겠죠. 막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연료전지 일명 신재생 에너지랍니다. 신재생 에너지. 우리가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이 대기로 하늘로 공기 중으로 탄산가스, 메탄, 질소산화물, 일명 아산화질소 이게 온실가스 주범이라서 대기오염을 유발시키고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가 저탄소 녹색 성장을 많이 해서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자. 이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많이 보급을 해서 화석연료, 즉 연료를 절약해서 대기오염을 줄이자 뭐 그런 뜻입니다. 그 하나의 일종의 연료전지입니다. 그 연료전지를 가지고 발전을 한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달라. 그래서 이건 천연가스, 일종의 LNG죠. 또 메탄올, 거기서 나오는 수소 성분하고 공기 중에 산소를 결합해서 어떤 전기를 생산한다. 저는 간단히 설명을 드리지만 여러분은 몇 번 반복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는 온수보일러나 증기보일러, 일명 스팀보일러랍니다. 여기에 압력을 방지하는 안전장치의 명칭을 써라. 압력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사람도 고혈압 환자는 걱정스럽습니다. 보일러도 압력이 올라가면 온도도 동시에 상승되고 그래서 보일러에는 어떤 최고 압력이라든가 또 보일러가 아니라도 탱크 제작을 했을 때 압력 용기가 있다. 이런 용기가 과연 얼마까지 견딜 수 있는가? 그걸 최고 압력이랍니다. 근데 최고 압력이 계속 연달아 올라오면 이 탱크가 큰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리적인 반응이 일어나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고 이래서 압력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설정 압력이라 해서 설정, 일명 안전하게 쓰는 상용 압력이다. 알맞게 쓰라 이 말이죠. 그 최고 압력이 1메가파스칼이면은 한 0.7메가파스칼 정도
안전하게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해놓은 압력에서 무언가 자동제어가 고장이 난다든가 했을 때 압력이 초과되면 이 탱크가 위험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그 안전장치가 무엇이 있는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온수보일러에는 방출 밸브, 영어로 릴리프 밸브랍니다. 압이 좀 올라갔을 때 바깥으로 빼내가서 다시 재사용하는 걸 방출 밸브. 우리가 온수보일러 같으면 일반적으로 한 120도 정도에다 방출 밸브를 달아놓습니다. 120도 이상 올라가면 문이 열려서 그 팽창수를 빼내서 다시 써먹도록. 또 스팀 보일러에는 안전 밸브라 해서 일종의 스프링식, 추식, 지렛대식 뭐 이런 안전 밸브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거의 보면은 스프링식 안전 밸브가 많이 달려 있습니다. 이 스프링식에는 저양정식, 즉 스프링이 문이 열리는 높이를 양정, 영어로 리프트랍니다. 많이 열리면 뭐 좀 고양정, 조금 열리면 저양정, 좀 더 많이 열리면 전양정식, 아주 많이 열리면 전양식 또는 온양식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이 얼마 열리냐에 따라서 진기가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을 정상화시킨 그런 안전장치를 좀 쓰라. 요즘은 안전세상이라서 산업안전, 보건안전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안전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 다음 6번 문제. 보일러에 쓰는 물, 용도에 맞게 쓴다 해서 용수라고 합니다. 또는 보일러 통으로 물을 준다 해서 배급한다 해서 급수라기도 합니다. 뭐 그 말이나 일반적으로 용수는 담겨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이 수질이 불량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근데 8번 문제는 이 칼슘이라는 성분하고 마그네슘이라는 성분이 우리 물 속엔 많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철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는 안 보일 정도로 매우 작은 알갱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콜로로이드 입자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눈으로는 확인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이 끓으면은 온도가 올라가서 물이 끓으면 농도가 짙어서 불순물이 한 곳으로 모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물이 두 가지 성분이 칼슘, 마그네슘 많이 들어있어서 비누칠을 해도 때가 잘 안 지고 빨래가 잘 안 되는 나쁜 물을 우리가 일명 경수라고 합니다. 이 경은 단단할 경자입니다. 별로 안 좋은 말을 쓸 때 굳어있는 물이다. 이놈을 이제 연하게 만들어야 보일러수로 연하게, 연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하게 만들려고 수질한 거, 양이온 교환 수질한 걸 이용합니다. 예, 일명 경수, 연화, 경수를 연수로 만든다. 그게 사용하는 게 수질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질을 오랫동안 쓰면 이 불순물 제거를 또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질을 재생시킵니다. 다시 재사용하려고. 그 재생을 하는 목적이 다시 쓰려고 수질을. 그래서 재생제로 무엇을 쓰는가.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급수처리제, 경수연화장치 옆에 소금통, 염수통이 달려있다. 그걸로 수질을 재생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는 7번 문제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철제 보일러가 합니다. 주철. 젊은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른들이 무쇠라 그럽니다. 무쇠. 예. 이 주철은 물의 온도가 120도 이상 올라가거나 진기 압력이 1kg 이상 오버되거나 이러면 매우 위험해집니다. 고온고압에서 충격이 가해져서 깨지기 때문에 그럼 보일러 같은 게 파열이 되거나 금이 가거나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저압 보일러, 즉 난방만 하고 뭐 생산 제품을 하더라도 스팀의 압력이 그렇게 안 높은데 이런데 많이 쓰는 보일러를 주철제 보일러인데 이 주철제 보일러에는 온수를 만드는 보일러 있고 증기 스팀을 만드는 보일러인데 여기서는 온수 보일러에 대해서 이 물이 뜨거워지면 몇 메다까지 올라가는가 그걸 수두, 머리두자, 수두압이랍니다. 수두압. 예.
그 수두압을 측정하는 계측기기를 물이 얼마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물 숫자, 높을 꽃자 계측한다 해서 수고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팀 보일러 같으면 압력계라 그러겠죠. 스팀이 압을 측정하니까. 그 다음 8번 문제. 보일러 운전 중에 연소용 공기량과 연료량을 제어하는 기구. 연료에 비례해서 그 공기가 알맞게 들어가야 됩니다. 공기가 적으면 일산화탄소, CO 같은 불완전 연소가 돼서 열손실 및 가스 폭발이 나고, 또 연료에 비해서 공기가 많이 들어가면 꿀독으로 나가는 배기가스가 많아져서 이 배기가스가 온도 100도, 200도, 300도로 나가면 글자 그대로 열손실입니다. 효율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연료와 공기가 항상 알맞게 그걸 공기비를 조정한다 그럽니다. 공기비를 조정한다. 그러려면 우리가 말로 해서 뭐 손으로 표시를 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 기기를 3가지만 쓰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어디 여행지를 간다, 이동을 할 때 그 방법을 쓰라면 자전거로 가는 방법, 자가용으로 가는 방법, KTX로 가는 방법, 남의 차를 잠시 빌려가는 방법, 오토바이로 가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듯이 이건 역시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대한 사진이 좀 없어서 아쉽지만 이 책자에 CD가 들어있습니다. 그걸 공부하실 때 캠이 어떻게 생겼고 링크가 어떻게 생겼고 컨트롤 모드가 어떻게 생겼다. 나중에 또 별도로 나올 경우도 있지만은 CD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번에 보일러 운전 중에 안전밸브의 작동 분출 압력은 몇 % 이상에서 점검해야 되는가? 무슨 말이냐? 예. 자, 이 보일러를 운전하는데 이 보일러 압력이 10kg짜리 보일러입니다. 압력이. 그러면 10kg가 초과됐을 때 이 스프레시 안전밸브가 문이 딱 열려서 압력이 초과된 문이 열려서 스팀을 외부로 방출을 해서 압을 정상화시켜야 되는 게 이 안전밸브의 설치 목적입니다. 근데 막상 과연 그게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압력의 75%, 예를 들어 7.5kg 정도에서 한번 손으로 수동으로 문을 한번 열어보는 겁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스프레이의 장력 같은 걸로 저절로 문이 열리게 되는데 기계라는 것이 물론 현장에서 일을 할 때 이걸 열어보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문을 배울 때는 이론상으로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75% 이상이 스팀이 올라왔을 때 한번 수동으로 문을 열어봐서 뭐 자동으로 할 수도 있으면 더 좋고 이래가지고 과연 문이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제대로 작동을 해줘야 고압에서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은 스프레시 안전밸브는 종류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양정식, 고양정식, 양저이란 건 영어로 리프트입니다. 요 문이 열리는 높이입니다. 평소에는 막혀 있다가 압이 솟을지만 탁 치면 문이 살짝 열려줘야 빠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열리는 높이에 따라서 조금 적게 열리면 저양정식, 조금 많이 열리면 고양정식, 또 좀 더 많이 열리면 전양정식, 정말로 좀 많이 열리면 전양식,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10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도시에서는 도시가스를 많이 씁니다. 일명 LNG를 쓰기도 하고 메탄을 쓰는데 아직 공단 같은데 지역에는 기름값이 싸서 오일 값이 가격이 싸서 또 옛날에 설치한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였기 때문에 기름을 쓰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보일러가 한 대 있고 또 지하 같은데 큰 기름 탱크에 기름을 담아서 2달, 석 달씩 쓸 수 있는 양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서비스 탱크에 담아서 여기서 우리가 기름 연소 라인에다가
기름을 공급을 합니다. 근데 여기엔 수시로 이제 펌프 같은 게 달렸습니다. 우리가 펌프를 이송하려면, 기름을 이송하려면 펌프가 있어야 돼요. 근데 물펌프를 얘기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오일, 기름을 이송하는 펌프를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기압펌프, 우리말로 회전식 펌프라고 합니다. 또 프렌저 펌프, 일명 왕복식 펌프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로타리 펌프, 베인 펌프 뭐 이런 것이 있다고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11번 문제가 나옵니다. 11번 문제는 우리가 하늘의 태양, 솔라, 요거는 이제 수소가스입니다. 하늘의 태양은 수소가스인데 수소가스가 연소가 되면서 헬륨으로 바뀝니다.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걸 우리가 매일 쳐다보고 있는 게 태양입니다. 그래서 이 태양열을 이용해서 온수를 제조하고 온수를 사용하는 그런 태양열이 있고, 그 태양열을 받아들여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걸 태양광이라고 합니다. 태양광이라고. 그러면 뭐 전기가 그냥 하늘에 있는 태양이 햇빛이 온다고 해서 태양광이 온다고 해서 바로 전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걸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돼요. 그걸 솔라셀이랍니다. 일명 태양전지랍니다. 태양전지. 근데 이 태양전지 하나는 0.6V밖에 안 된다, 힘이. 그래서 이 하나를 하나하나 크게 여러 개 많이 붙여놓은 거를 모듈이랍니다. 모듈. 요 하나 가지고는 전기가 해결이 안 된다. 여러 가지를 이렇게 붙여서 횡이나 가로나 세로나 만들어서 이렇게 큰 틀을 만든 걸 우리가 태양전지 모듈이랍니다. 또는 모듈셀이랍니다. 근데 요 하나 가지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걸 여러 개를 빈 공간에다 여러 개를 이런 걸 전체 한 틀을 만든 걸 우리가 어레이라고 합니다. 어레이. 솔라셀, 태양전지 셀, 여기 여러 개 모인 게 모듈. 이 모듈이 여러 개 모여서 발전을 이루는 걸 어레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 복사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태양의 표면은 6000도라 그럽니다. 6000도라. 그 안으로 들어갈수록 우리가 상상도 못할 온도가 오르는데 여기서 나오는 열이 태양이 없어지지 않는 한은 끊임없이 열이 나온다.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복자를 붙이는 겁니다. 거듭 복자니까. 그 다음에 사자는 솔사자입니다. 사냥충같이 전자파 형태로 열을 계속 끊임없이 난로를 하나 놨다 하면 이 난로에서 가스나 기름이나 석탄이 떨어지지 않는 한, 소모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전자파 형태로 나옵니다. 거듭거듭 나온다. 그래서 복사열입니다. 이 복사열은 검정색일수록 잘 받습니다. 이렇게 흰색은 복사열을 차단합니다. 그래서 여름에 옷은 거의가 흰색이고 겨울에는 검정색 아니면 곤색입니다. 그래야 복사열을 받아들여서 몸의 추위, 한기를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스테반 볼츠만이라는 사람이 복사열은 절대온도의 4승에 비례한다. 뭐 학교에서 대충 배웁니다. 그래서 스테판 볼츠만의 상수는 이미 주어졌고 꼭 온도는 절대온도로 계산합니다. 절대온도. 켈빈의 절대온도로 계산해. 섭씨온도 플러스 273, 섭씨온도 플러스 273. 그래서 켈빈의 절대온도로 계산한다. 그 방사율은 0.41이다. 이게 뭔 말이냐? 복사열을 받아들인 능력을 얘기합니다. 일명 복사능이라 합니다. 복사능. 그래서 검정색일수록 1에 가깝고 흰색일수록 여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겨울에 하얀 옷을 입고 다니기나 이 한여름에
이 더운데 깜장옷을 입고 다니면 철 모르는 사람이라. 이 여름철인지 겨울철인지 구별을 못하고 그냥 어린애가 천방지축, 나이가 어리니까 철이 없어서. 그래서 그런 말로 우리가 비유를 잘합니다만 겨울철이냐 여름철이냐 따라서 흰옷을 입냐 검정옷을 입냐. 그래서 여기서 복사열이란 건 대개 겨울에 남바이라든가 막 그런데 많이 쓰는 내용이다. 어차피 답과 해설은 달려 있으니까 한번 보시기 바라고, 다만 문제에서 킬로칼로리로 주어졌는지 킬로줄로 주어졌는지 전기의 와트로 문제를 물었는지 뒤쪽에서도 아마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최저 소비 효율 달성률이 105%다. 이 100%가 만족입니다. 우리가 100분율에서 100%가 만족인데 105%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기준치보다 5%가 상승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소비 효율이 좋아졌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는 전기 저항식 측온 온도를 측정한다. 그걸 측온 감지 센서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금속이 있는 중에서 그 금속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온도가 1도 떨어질 때마다 그 전기의 저항치가 다 틀립니다. 근데 저항치가 들쑥날쑥 이렇게 변화가 심한 거는 온도계로 쓸 수가 없어.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전기 저항치가 거의 일정한 수준이 되어 있는 거. 그런 걸로만 우리가 온도계를 만든 걸 전기 저항식 온도계 또는 측온 저항체 또는 측온 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종류가 백금이라는 금속으로, 니켈이라는 금속으로, 구리라는 금속으로, 서미스트, 일명 책자마다 더미스트라고도 얘기하고, 왜? 외래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금속의 혼합물을 짬뽕해서 만든 측온체를 우리가 서미스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 백금 온도계가 가장 정밀도가 높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전기 저항의 원리를 이용한 온도 측정, 감온 센서. 요걸 우리가 보일러실에도 가끔 쓰고 온수 물탱크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종류를 4가지만 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매체 보일러. 우리가 물을 사용하는 보일러. 자, 우리 회사에 무슨 물건을 만드는데 우리 회사에서는 150도씨의 스팀이나 온수가 필요하다. 그러면 압력 한 5kg 정도 올려야 됩니다. 또 우리 회사 제품은 한 180도씨의 스팀이나 온수가 필요하다. 압력 한 10kg 올려야 됩니다. 또 우리 회사 제품이 한 300도씨의 온수나 스팀이 필요하다. 그럼 압력을 90kg까지 올려야 됩니다. 즉 9메가파스칼. 이렇게 고압으로 운전하면 보일러가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힘들기 때문에. 근데 이 열매체 보일러, 다우삼이라든가 이런 석유류 제품, 이런 걸 가지고 이용하면 한 압력 2kg만 올려도 한 300도씨의 온수나 기체가 올라옵니다. 물을 가지고는 300도를 만들려면 90kg 엄청난 고압을 올려야 되는데 이 다우산 같은 열매체를 가지고는 2, 3kg 압력 아주 낮으라고 해서도 이런 고온이 올라오는 액상 기상이 올라옵니다. 그게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 그런데 잘 쓰질 않기 때문에 일명 특수 보일러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다우삼이란 열매체가 있는데 물 대신에 들어가는 거죠. 그게 효율을 계산하는 거. 그걸 쓰라. 어차피 효율은 곱하기 100이니까 시간당 열매체 상량이 3제곱미터다. 그럼 밑에 연료 소비량이 킬로그램이니까 그놈도 역시 킬로그램으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비중량 곱하기 비열. 어떤 물질이고 온도를 올리는데 다 비열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해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를 보십시오. 신재생 에너지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것. 일종의 신재생 에너지라고 합니다.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합쳐서 신에너지. 없던 걸 가지고 다시 새로 만든 건 그건 신에너지고, 버리는 걸 가지고 재생한다. 그건 재생에너지입니다. 합쳐서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뒤쪽에서도 다시 나올 겁니다. 거기에서 발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4가지만 쓰라, 뭐 5가지만 쓰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풍력은 뭐 바람을 이용한다. 이 바이오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뒤쪽에 또 자세히 나옵니다. 그 다음 17번 자동제어. 우리가 제어라, 제어. 참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어란 말이 제재한다, 함부로 날뛰지 못하게 한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이 있을 때는, 임금이 근무하는 데는 의전이랍니다. 의전 앞에서는 신하가 말 잘 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보일러라는 것이 또는 무슨 기기가 요즘은 다 자동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안전하게 유지하고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인건비를 줄이고 생산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 제어에는 크게 나눠서 수동, 손으로 하는 것. 그 다음에 손으로 해결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한 게 있습니다. 그건 자동으로 해야 됩니다. 이 자동 제어를 하는데, 제어라는 게 무슨 사람 손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기나 공기나 기름의 압력 같은 걸로 우리가 제어를 합니다. 그 제어를 하는 데는 연속 동작이 있고 불연속 동작이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외부에서 일을 하다가 밤에 집에 갔을 때 첫 문을 열면 방안이 껌껌하니까 스위치 딱 올린 겁니다. 그럼 한두 시간 또 놀다가 잘 때 불을 딱 꺼버린다. 그럼 들어갈 때 불 켜고 잘 때 불 끄고, 2가지 동작으로 다 해결된 겁니다. 이런 걸 온오프 동작이랍니다. 또는 이위치 동작이라. 그래서 불연속 동작에서 대표적이 지금 이 17번에서 묻는 거와 마찬가지로 온오프 2가지 작동으로서 해결이 되는 그런 동작의 특징을 3가지만 쓰시오. 물론 6개를 써놨습니다만은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가 나는 요 정도면 되겠다. 어차피 답은 달려 있으니까. 뭐 조작빈도, 빈도라는 게 뭡니까? 껐다 켰다 꼈다 켰다 뭐 이렇게 하는 거, 선풍기 그책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 빈도가 많은 거, 뭐 그 말 이해만 하시면 다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그게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하려면 시간만 낭비되고 하니까 그 묻는 질문의 요지만 잘 아시면 이해가 가리라고 봅니다. 16번 기름을 사용하는 오일 버너에서 오일이 잘 분사가 되지 않는다. 보일러에 기름이 잘 분사가 돼야 공기를 알맞게 넣어서 연소 상태가 지속이 잘 되어서 보일러 운전도 열심히 하고, 뭐 보일러뿐 아니라 가정집에 있는 기름난로나 가스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스레인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거는 기름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오일이 잘 안 나간다. 화실로. 보일러에서는 노통이랍니다. 화로로자, 대롱통자, 연소통입니다. 그러면 불이 꺼질 염도도 있고, 또 일산화탄소 가스가 발생해서 가스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 안 좋은 동작이 일어난다. 그 원인이 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에 보면 답은 1, 2, 3, 4로 나있는데 용어가 스러치, 일종의 불순물이겠죠. 불순물, 기름 속에 물이 많이 들어있다든가, 철분, 파이프에 철분이 떨어졌다든가, 진흙이 있다든가,
뭐 그런 걸 일종의 스러지라고 합니다. 용어만 잘 알면은 기름 탱크라. 왜 분사가 안 되는지를 이해를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더 하고 23번까지만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라는 것이 뭐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잠깐 쉬었다가 또 보고 반복하고 계속 보고. 그 다음 에너지 원단위 19번 문제. 에너지 원단위. 그러면 우리가 물건을 만드는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96.5%의 에너지를 수입에다 쓰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산에서 나오는 땔감, 가을에 추수하면 추수집다이라든가 폐목이라든가 파목이라든가 이런 것 중 외에는 거의가 우리가 수입을 해다 쓰는 나라가 되다 보니까 이 1년에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엄청나게 갖다가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드는데 에너지가 얼마나 사용이 됐는가, 그 에너지 단위가 크면은 이 열 손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적은 연료를 가지고 많은 물건을 생산했다. 그건 아주 좋은 겁니다. 예. 그래서 제품의 단위당 구두만 구두 한 컬레, 신발이면 신발 한 컬레, 뭘 만드는 걸 제품의 단위당이란다. 단위당. 그 제품 한 컬레 또는 1kg, 1톤, 요 단위당 에너지가 얼마 정도 소비된가, 그걸 목표량. 그것을 벗어나면 완전히 낭비죠. 근데 이 연료를 TOE로 계산한다. TOE. 그러면 제품을 만드는데 가스로 만드는지, 기름으로 만드는지, 전기로 만드는지, 석탄으로 만드는지, 그 열량으로 계산해 전부 오일, 기름으로 환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기름으로, 오일로 환산을 해서, 또 답을 쓸 때는 톤으로, 뭐 집을 한 채 지었는데 그 집을 짓고 시멘트 몰타를 발라서 그걸 건조시키는데 석유를 0.5톤을 썼다. 0.5톤을 썼다. 1TOE가 1000kg이니까. 그래서 킬로그램도 아니고 그램도 아니고 일반적으로 톤으로 계산을 하되 단 연료가 가스를 썼든 석탄을 썼든 전기를 썼든 오일 값으로 환산을 해서 적어 올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석탄이 1kg이 열량으로 5000kcal입니다. 예. 그럼 석유 원유가 1kg이 10,000kcal가 나온다고 잡읍시다. 그럼 저절로 환산이 된 겁니다. 왜? 석탄 1kg은 원유로 0.5kg를 소비한 겁니다. 0.5kg가 예를 들어서 수백 개가 있어가지고 5,000kg이 나왔다. 그럼 결국은 석유 1톤을 썼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연료를 썼든지 간에 석유로 다 계산을 일일이 해서 보고를 하라. 그걸 TOE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보온 단열재. 보온. 일단 열 손실을 막아야 됩니다. 에너지를 절약하려면 열 손실을 막아야 돼. 예. 우리가 뭐 아파트나 단독주택에서 배관의 온수가 지나간다. 기본적으로 열 손실이 10%를 잡습니다. 10%. 보온 단열재를 잘 써가지고 보온 단열재를 잘 써서 한 1%로 줄여버리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문제가 좋아지겠죠. 네. 그래서 그러나 이게 너무 두꺼워서 가격도 비싸지고 너무 두꺼우면 또 경제적 우리가 그걸 안 따져볼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열만 차단한다고 비싼 걸 갖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경제적 두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라. 가끔 학생들이 질문합니다. 책에 있는 이대로 써야 됩니까? 책에 나온 대로 꼭
틀리지 않게 써야 됩니까? 세상에 그런 천재는 없습니다. 몇 번 읽어보고 내 나름대로 성의 표시를 하는데 다만 묻는 질문에 부합이 됐는가 안 됐는가. 예. 아저씨 서울 간데 어디로 가요? 이쪽으로 가시오. 이렇게 답하는 사람이 있고, 이리 가서 한 4km 가서 우측으로 6km 가면 됩니다. 좀 자세히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 요 버스 정류장에서 50분 버스를 타시면 방송에 나옵니다. 그 서울역하고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과연 여러분이 어느 걸 선택하겠습니까? 이왕 채점자한테 그래도 알면서 썼구나, 성의 표시는 했구나, 이 사람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면서 썼구나, 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점수나 받아보려고 지멋대로 적었구나, 기술했구나, 채점자가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책대로는 꼭 안 써도 내 나름대로 공부를 했다는 성의 표시를 하고 써야, 그렇다면 갈로 안에 좀 보충 설명을 더 쓴다든가 그렇게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1번은 우리 보일러에서 나오는 거는 어차피 물이 있습니다. 물의 높이가 있습니다. 수위 또는 수면이랍니다. 물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 보일러 중심에서 65% 정도, 이 정도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걸 아주 양호한 수위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그 수면계로부터 2분의 1 위치가 되겠습니다. 2분의 1. 수면계로부터 2분의 1. 여기는 진기부. 이건 진기부가 되고, 여기는 이제 물이 들어있습니다. 수부입니다. 근데 이 물에서 스팀이 올라오다 보니까, 물에서 스팀이 올라서 열 상초로 가다 보니까 이 물 속에는 올라오는 증기하고 물하고 섞여서 같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증기는 수분이 없어야 가장 좋은 증기입니다. 증기 질이 좋다는 얘기는 물방울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물에서 스팀이 올라오는데 자동차가 확 지나가면 당연히 문진하게 돼 있어요. 그럼 좀 덜 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좀 뿌리면 됩니다. 그래서 보일러실에도 보일러 좀 용량이 커가지고 스팀이 많이 나온 데는 기수 분리기라는 걸 설치하고, 증기가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 않은 곳에는 비수 방지관, 일명 안티프라이밍 방지관입니다. 안티프라이밍 방지관. 소용량 보일러, 스팀 보일러에는 비수 방지관, 또 대용량 증기가 많이 올라온 보일러는 기수 분리기.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풀이란 건 방향 전환을 합니다. 이 방향 전환을 하면서 물방울이 떨어지게 해서 좋은 증기, 건조 증기만 내보낸다.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대풀이란 건 방향 전환의 뜻입니다. 그 다음 문제 2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보일러를 운전하다 보면 뭐가 잘못돼가지고 화실이 보일러가 과열됐기나, 그래서 이 외부압이 세면 화실이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이걸 압계랍니다. 코라푸스. 이건 이 안에 물이 압이나 스팀이 압이 세서 강제로 눌려버리니까 화실이 이렇게. 이걸 압계, 코라푸스. 근데 거꾸로 이 화실이 압이 세면은 이렇게 되면, 또는 보일러가 또 이렇게 됐다든가,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걸 배부를 팽 날출, 바깥으로 튀어나왔다, 배부가 불렀다, 팽출, 영어로 불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압계 현상. 왜 이렇게 생겼는가, 왜 이 사고가 났는가, 그 원인을 세 가지만 쓰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 읽어보면 이해가 가고, 수면계 설치 위치, 수면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들어있을 쪽이 수면계의 2분의 1입니다. 이 보일러는 밀폐된 통이라서 안에 물이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 안 보입니다. 그래서 스팀 보일러는 무조건 수면계가 달려있습니다. 이 검정색이
물의 높이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수면계로부터 2분의 1, 요걸 상용수위, 가장 알맞은 기준수위랍니다. 근데 이 하부로 물이 내려왔다. 안전저수위까지 물이 내려오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보일러에는 맥도날이라는 차단 장치를 달아놨어요. 저수위 사고를 막으려고 맥도날이란 걸 달아놨다. 23번을 하고 잠깐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관식 보일러의 장점. 수관식은 상부에 증기드럼, 하부에 물드럼 이렇게 해서 보일러를 만들어서 대용량 보일러입니다. 그래서 수관을 이제 곡관으로 붙여놨어요. 많이 전열 면적을 많이 하려고. 그래서 물이 내려와서 올라가면 증기가 돼서 나가는 걸 수관식 보일러입니다. 이 원통형 보일러에 비해서는 물 탱크가 아주 적고 증기 드럼이 매우 적어서 증기가 많이 나옵니다. 왜? 이 파이프 하나하나가 전열면이라서 열을 많이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명 대용량 보일러랍니다. 이런 보일러인데 파이프로만 만들다 보니까 열 전달은 잘 됩니다. 두께가 얇아서. 수질이 불량하면 스케일이 많이 쌓여가지고 또 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급수 처리가 심각하고 스케일이 잘 달라붙고 좋은 면이 있으면 반드시 나쁜 면도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으로. 그래서 요걸 스팀 드럼, 증기 드럼, 밑에는 물만 담겨 있어요. 물드럼. 동이 2개다. 그래 2동이고 여기 영어로 D자같이 생겼어. D형. 요즘은 이런 수관식 보일러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동 D형 수관식 보일러. 옛날엔 다 보일러 현장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방법이 없어. 지금은 공장에서 만들어서 갖다 끼우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도 편해. 이런 걸 패키지형 보일러랍니다. 패키지형 보일러. 그래서 2동 D형 수관식 패키지형 보일러. 옛날엔 그런 방법이 없으니까 혼자서 다 용접으로 땜질을 했어요. 자재를 가지고 와서. 지금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용으로 큰 거 적은 거 만들었다가 갖다 끼워서 조립만 하면 되는 이런 보일러를 패키지형이라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또 공부라는 게 오래 한다고 좋은 일은 아니니까 잠시 쉬었다. 또 나머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00점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60점 이상입니다. 사람이 자꾸 좀 이상해서 또 조급한 마음에 뭐 오타가 나느니 안 맞느니 그런 거 안 해도 합격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거 안 따져도. 좀 오타 나면 스스로 고치는 것도 그것도 공부예요. 오타 났다는 걸 발견했다는 자체도 공부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00점 맞으면 더 좋겠지만 60점만 맞아도 합격이다. 그러나 59점 맞으면 불합격이다. 요거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 잠시 휴식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